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직업성 독성 간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한양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로 재직 중인 민지희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시작된 직업병 안심센터 사업의 직업병 감시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성 독성 간염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는 이 캐릭터는 도널인데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문맥과 전식순환계의 중간에 놓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독성 물질과 약물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성 물질 혹은 약물은 대부분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설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급성 또는 만성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에 유입되는 독성 물질은 다양한 화학적 관계를 거쳐 지용성에서 배설되기 쉬운 수용성 물질로 바뀌게 돼서 소변과 담도로 배설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은 간세포 내로 들어가는 업테이크, 그리고 간세포 안에서 효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대사작용, 그리고 간세포 밖으로 유출돼서 관은 이플럭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간 세포로 유입되고 간 밖으로 나가는 이것은 바로 멤브레인 트랜스포터가 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간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은 일상 반응과 이상 반응이 있고, 이때 대사된 물질들이 멤브레인 트랜스포터로 나가게 됩니다. 간 독성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이 헤파토톡신, 즉 간 독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 세포 자체를 용량 반응 관계에 의해서 손상시키는 인트린식 톡신이 있고요. 반면에 용량 반응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이디오싱크레틱 톡신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유해 물질은 이 인트린식 톡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들은 세포막을 직접 공격하는지 혹은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타볼라이트가 세포를 공격하는지에 따라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헤파토톡시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디오싱크레틱 톡신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헤파토톡시티 메커니즘 중 가장 대표적인 예인 사염화탄소를 예를 들어서 간 독성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염화탄소는 할로겐 화학물질 중에 간 독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여기 이 염소기가 밖으로 이제 간 세포에 있는 사이토크롬 P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이 염소기가 떨어져 나가서 라디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라디칼이 핵산을 공격하는지 단백질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세포막의 인지질을 공격하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핵산을 공격하게 되면 뮤테이션을 일으켜서 암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공격하게 되면 역시 단백질의 하이포메틸레이션을 일으켜 담즙을 정체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이 리피드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 자체를 공격을 시켜서 세포막을 터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파이브로시스, 시로시스, 간암 발생, 이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염화탄소처럼 할로겐 화학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클로로폼, 카본 테트라브로마이드,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다이렉트 헤파토톡신은 어떤 기전으로 간을 공격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예는 산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아플락톡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락톡신은 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로는 톡신이 아니지만 간 세포 안에서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에폭사이드로 변화되게 됩니다. 에폭사이드 역시 라디칼을 형성을 해서 핵산 또는 단백질을 공격하기 때문에 간암을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메틸렌 디아닐린은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전열제로 사용이 되거나 코팅 제품, 접착제, 스판덱스, 섬유 고무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반응성 대사산물이 포합된 대사산물이 수송 단백질을 통과를 해서 나간 후에 담관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독성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담즙 정체가 일어나게 돼서 간 독성이 나타납니다. 이디오싱크레틱 톡신은 일부 개인에서만 발생하는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독성 반응은 개인의 유전적 차이 또는 기타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용량과 무관하게 개인마다 다르게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독성 기전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면역 기전인데요. 일부 개인에서는 특정 화합물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간세포를 손상시켜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간세포와 간 손상과 간 독성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 간 독성, 직업적 독성 간염이 실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논문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판덱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중에 7명이 간 질환으로 독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여기 보시면 4명은 주관적 증상으로 독성 간염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다음 정기 추적 검사, 즉 특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판덱스 제조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중압, 방사, 건취, 포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았는데요. 10주, 2달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 중에 5명은 이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간 수치는 정상 범위였고 이 7명 모두 과거 징역상 간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독성 간염을 유발할 만큼 의미 있는 음주력이나 약물 복용력도 역시 없었습니다. 내원 당시에 이제 상태를 보시면 혈압과 체온, 맥박, 호흡수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이학적 검사상 이 7명 모두 황달이 관찰되었고요. 피부 발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대부분 AST가 2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ALT 역시 모두 4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3명은 모두 1000을 넘는 정도로 중등도 이상의 독성 간염 소견을 보였습니다. 감마 GTP는 최저 85에서 최고 336으로 되었고 총 빌리루빈도 역시 1.5에서 24까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토탈 프로틴 역시 최저 5.3에서 최고 6.2까지 증가한 양상, 감소된 양상이었고 알부민도 역시 각각 2.7에서 3.7로 약간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에서는 7명 모두 B형 그리고 C형 모두 A형 모두 음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간 초음파에서는 특기 소견은 없었고 모두 간 조직 생검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빨리 퇴원을 해서 회복된 후에 다시 복귀를 해왔고 그 후에 독성 간염이 재발돼서 입원하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간 독성 간염으로 복귀를 하면 다시 재발한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 달 후에 정상화 되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렸고 그 후에는 모두 이 DMAC에 노출되지 않는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짧게 스판덱스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대체 어디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노출이 많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판덱스 원료가 되는 고분자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배합, 중합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분자 용액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고분자 용액을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용해시켜서 이렇게 아주 높은 압력으로 작은 구멍들로 용출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실처럼 방사 과정이 되는데요. 이제 실처럼 길게 뽑아져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분자 용액을 용해시켰던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이 스판덱스의 원료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따뜻한 공기나 즉 질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공기나 증기 등을 통해서 다시 회수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실처럼 뽑아져 나온 이 스판덱스는 돌돌돌 말려서 이렇게 권사 혹은 권취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 케이스에서도 이 고분자 용액을 만드는 작업 공정에서 작업 공정에서 일했던 사람이 1명, 이 방사 과정에서 일했던 사람이 1명, 그리고 건취 돌돌돌 많은 이 과정에서 작업했던 사람이 4명, 그리고 포장에서 작업했던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간독성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문을 찾아본 결과 헤파토셀룰라 인주리로 보이며 이디오싱크리틱 톡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논문에서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 노출된 간세포가 아포프토시스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도즈 디펜던트 했고 아마도 이것은 라디칼 노출에 의한 일련의 작용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작업 환경 측정을 보시면 중합체를 만드는데 의 농도와 그리고 이 방사 과정에서 만드는 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테이크업, 즉 건취 작업,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이 작업에서도 역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2001년에 일어났던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같은 상황의 케이스가 여기 유튜브를 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진료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직업병 안심센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직업병 안심센터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소개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병 의심 사례 제보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직업병 안심센터에 제보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고자 이름, 보고자 연락처, 보고대상 직업병 안심센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제 보시면 발생일, 발생 경위, 그리고 랩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직업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상과 특이사항,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동일 사업장에서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주시고 보호구 착용 역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직업병 안심센터에 제보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연락을 취해 드리고요. 이 보고자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서 소정의 인센티브도 보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을 저희가 하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면 직업성 질병 발병 근로자가 저희 직업병 안심센터로 보고가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 혹시 더 다른 환자가 더 똑같은 직업병 질병으로 발생될 가능성, 즉 집단 발생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스판덱스 공장의 경우에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서 독성 간염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고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업병 안심센터에 이런 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락을 해서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그 현장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하거나 기존에 혹시 특검을 받지 않았던 물질을 기존에 특검을 받지 않았지만 간독성 혹은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후에 집단적으로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건강 진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업병으로 진단이 되고 직업병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이 비슷한 공장, 다른 스판덱스 공장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코샤 얼러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공장의 근로자들이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서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 사업장에도 예방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동종업계에도 알람 경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독성 간염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직업병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느라 노고가 크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 사람의 질병이 혹시 직업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지 한번 염두해서 진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한번 묻고 의무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직업병 진료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자에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이 의무 기록과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취급할 권리는 있지만요.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진료를 받지 않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주시면 좋고 만약에 동의가 어렵더라도 보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이익을 걱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해주셔도 되고 혹은 익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정확히 그 사람을 파악을 해서 그 사업장이나 이런 데 예방 조치를 취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저희 직업병 안심센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체 직업병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규모를 파악하는 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본인이 불이익을 걱정해서 보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익명으로 보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루트는 결코 없습니다. 우선 보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할 때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를 이제 마스킹하고 저희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보고하는 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난 통계는 아직 취합되지 못했고요. 작년 한 해 건수는 저희 서울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약 200여 건이 조사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 직업병 안심센터 권역 다 합치면 10개 정도니까 2,000건에서 3,000건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정말 직업병이 강력히 의심이 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약 한 10%에서 20% 정도 있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 건수들에 대해서는 뭐 증상이 경미하거나 단순 노출만 확인이 되거나 혹은 이제 직업병이랑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